혹시 너 이윤지 언니냐? 몸이 굳으며 뭐, 뭐라고? 하하, 맞구나. 그 표정 보니까 확실하네. 얘가 내 놈들이 어떻게 윤지를 알아? 꼴 좋네. 내 동생 그렇게 만든 게 누군지 알아? 떨리는 목소리로 뭐라고? 우리야. 3년 전 그 총격 사건, 우리가 한 거라고. 분노로 몸을 떨며 왜? 왜 윤지를? 3년간 찾아 헤맸던 진실이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밝혀지며 이지우의 감정이 폭발하기 직전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오늘은 특수부대 여군 대장이 동생의 복수를 위해 조직폭력배와 맞서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충격적인 반전과 감동이 기다리고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서울 강남의 한 좁은 골목길.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밤거리를 스치듯 걸어가는 이지우. 검은색 가죽 재킷을 입은 이지우의 걸음걸이는 흐트러짐 없이 단정했습니다. 35세의 나이에도 군인 특유의 각진 어깨와 곧은 자세가 돋보였죠. 대한민국 육군 707 특임단 여대장. 그것이 이지우의 공식 직함이었습니다. 골목길 끝에 있는 작은 호프집에서 흘러나오는 시끌벅적한 소리가 이지우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웃음소리였죠. 하지만 이지우에게 그런 평범함은 사치였습니다. 이지우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호프집 안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사람들의 행복한 표정이 낯설게 느껴졌죠. 마음속에서 울리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동생을 지키지 못한 그날 이후로 나는 군인이 됐다. 더 이상 내 앞에서 누군가 다치게 놔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니까. 그 다짐이 이지우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최정예 특수부대의 지휘관이라는 자리까지 말이죠. 3년 전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여동생 이윤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28살의 나이에 결혼을 앞두고 있던 행복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런 윤지가 어느 날 갑자기 조직 폭력배들의 총격 사건에 휘말렸고 그 결과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기적이라고 했죠. 목숨을 건진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지우는 그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조금만 더 빨리 움직였다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동생을 지킬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이지우를 괴롭혔죠. 그 사건의 배후에는 남문파가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 일대를 장악한 거대한 조직폭력배 집단이었죠. 경찰조차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그들의 세력은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 이지우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목적지는 강남구에 위치한 한 재활센터였죠.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이지우는 이곳을 찾았습니다. 동생 윤지가 재활치료를 받는 날이었거든요. 재활센터 입구에 도착한 이지우는 잠시 숨을 고르며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동생 앞에서는 언제나 밝은 모습을 보여야 했으니까요. 자동문이 열리고 이지우가 안으로 들어서자 간호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지우님. 윤지 씨는 지금 물리치료실에 계십니다. 이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리치료실로 향했죠. 복도를 걸으면서도 이지우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동생의 밝은 미소를 볼 때마다 죄책감이 목을 조여왔거든요. 물리치료실 문을 열자 휠체어에 앉은 윤지가 보였습니다.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상체 운동을 하고 있었죠. 윤지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언니, 왔구나. 윤지가 손을 흔들며 반겼습니다. 이지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죠. 오늘 컨디션은 어때? 이지우가 물었습니다.
좋아. 선생님이 많이 좋아졌대. 윤지의 대답에 이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윤지의 휠체어를 바라보는 순간 다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때는 누구보다 활발하게 뛰어다니던 동생이었는데 말입니다. 물리치료가 끝난 후 이지우는 윤지의 휠체어를 밀며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두 자매를 감싸 안았죠. 언니, 요즘 일은 어때? 힘들지 않아? 윤지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지우는 고개를 저었죠. 괜찮아. 늘 하던 일인걸. 사실 요즘 이지우의 임무는 더욱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국경 지역의 불법 무기 거래를 막는 작전, 테러 위협에 대응하는 훈련, 그리고 각종 특수 임무들이 끊이지 않았죠. 하지만 이지우는 그 모든 것을 동생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윤지가 걱정할까 봐서였죠. 언니, 나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마. 윤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지우는 놀란 표정으로 동생을 바라봤죠.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알아. 언니가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지. 다 나 때문이잖아. 윤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지우는 윤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가 선택한 길이야. 너는 아무 잘못 없어. 하지만 윤지는 고개를 저었죠. 언니도 알잖아. 그날 내가 그 길로 가지 않았다면. 그만해. 이지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두 자매는 한동안 말없이 정원의 벚꽃나무를 바라봤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들이 마치 그들의 상처받은 마음처럼 보였죠. 이지우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남문파를 무너뜨리고 동생에게 진정한 정의를 돌려주겠다고 말입니다. 저녁 무렵 이지우는 윤지를 집까지 데려다주고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텅 빈 집안이 이지우를 맞이했죠.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진 지 오래였지만 가끔은 이런 적막함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이지우는 냉장고에서 맥주 한 캔을 꺼내 들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죠. 화려한 불빛들 속에서도 이지우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남문파는 여전히 건재했고 동생의 다리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으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부대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대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내일 아침 일찍 회의가 있습니다. 부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지우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죠. 또 다른 임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지우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 하나 보이지 않는 서울의 하늘이었죠. 마치 이지우의 미래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동생을 위해서라도 이지우는 계속 싸워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이지우는 오랜만에 악몽을 꿨습니다. 3년 전 그날의 기억이 다시 살아났죠. 총성과 비명소리, 그리고 피를 흘리며 쓰러진 동생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지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죠.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습니다. 더 이상 잠을 청할 수 없었던 이지우는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죠. 이지우는 천천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강변을 따라 달리면서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하려 애썼죠. 707 특임단의 여대장이라는 직책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부하들의 생명을 책임져야 했고 국가의 안보를 지켜야 했죠. 하지만 이지우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생의 복수였죠. 그것이 이지우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새벽 러닝을 마치고 부대로 출근한 이지우는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간부들이 모두 모여 있었죠. 무언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이지우가 자리에 앉자 작전 참모가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국정원으로부터 긴급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남문파가 강남의 한 클럽에서 대규모 불법 도박과 마약 유통을 진행하고 있다는 정보입니다. 작전 참모의 말에 이지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남문파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화면에 클럽 레드벨벳의 사진이 떴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초대형 클럽이었죠. 이곳 VIP룸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문제는 일반 손님들도 많이 드나든다는 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민간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대장이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식으로 작전을 펼치기엔 증거가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죠. 이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문파를 잡을 수 있는 기회였지만 동시에 위험한 도박이기도 했죠. 제가 단독으로 잠입하겠습니다. 이지우의 말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대장님, 너무 위험합니다. 최소한 지원팀이라도. 부관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이지우는 고개를 저었죠. 아닙니다. 혼자 움직이는 게 오히려 안전합니다. 일반 손님으로 위장해서 정보를 수집하겠습니다. 부대장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허락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철수하십시오. 이건 명령입니다. 이지우는 경례를 하고 회의실을 나왔죠.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칠 수 없었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이지우는 작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클럽 레드벨벳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죠. 입장 시간, 드레스 코드, VIP룸 위치, 비상구 등 모든 것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무기고에서 소형 권총과 나이프를 챙겼죠. 드레스 속에 숨길 수 있을 정도로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이지우는 부대를 나와 강남의 한 호텔로 향했습니다. 미리 예약해둔 룸에서 변장을 시작했죠.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신해야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이지우는 화장을 시작했습니다. 진한 스모키 메이크업과 붉은 립스틱으로 강렬한 인상을 만들었죠. 검은색 미니 드레스를 입은 이지우의 모습은 707 특임단 대장이 아닌 평범한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하이힐을 신고 거울을 다시 한번 확인했죠. 완벽한 변장이었습니다. 이지우는 작은 클러치백에 무기를 숨기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밤 10시 클럽 레드벨벳 앞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과 쿵쿵거리는 음악 소리가 거리를 가득 채웠죠. 이지우는 자연스럽게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입구의 가드들이 손님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지우의 차례가 되자 가드가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처음 오시나 봐요? 가드의 질문에 이지우는 살짝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친구가 여기 좋다고 해서요. 가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길을 비켜줬습니다. 첫 번째 관문을 무사히 통과한 것이죠. 클럽 내부는 상상 이상으로 화려했습니다. 형형색색의 조명이 번쩍이고 사람들은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고 있었죠. 이지우는 바 쪽으로 걸어가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VIP룸으로 가는 계단이 클럽 안쪽에 있었죠. 하지만 그곳에도 가드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지우는 바에서 칵테일을 주문하고 자연스럽게 주위를 관찰했습니다. 그때 무대 근처에서 소란이 일어났죠. 술에 취한 젊은 여성이 비틀거리고 있었고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이지우의 직감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경고했죠.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남자들이 여성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죠. 남자들은 여성을 양옆에서 부축하며 VIP룸 쪽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죠. 흔한 일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지우는 칵테일 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남자들이 여성을 끌고 가는 모습이 자연스럽지 않았거든요. VIP룸으로 향하는 계단 앞에서 가드가 그들을 막았습니다. 백 대장님 손님이십니다. 남자 중 한 명이 말하자 가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길을 열어줬죠. 백 대장이라는 이름에 이지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국정원 자료에서 본 이름이었죠. 남문파의 행동대장 백광수. 조직 내에서도 잔인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습니다. 이지우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지금 따라가는 것은 계획에 없던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그냥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이지우는 휴대폰을 꺼내 통화하는 척하며 계단으로 다가갔죠. 아니, 나도 지금 VIP룸에 가는 중이야. 백 대장님이 부르셨거든. 이지우의 연기에 가드는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가드가 물었습니다. 이지우는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죠. 김 사장님 비서입니다. 오늘 미팅 있다고 하셨는데요. 가드는 무전기로 뭔가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긴장되는 순간이었죠. 만약 들킨다면 작전은 실패할 뿐만 아니라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가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라가십시오. 이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계단을 올랐죠. VIP룸이 있는 2층은 1층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에 각 룸마다 방음이 되어 있었죠. 복도를 걷던 이지우는 한 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재미 좀 볼까? 이 클럽은 이제 우리 거잖아. 백광수의 목소리였죠. 이지우는 조심스럽게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죠. 룸 안에는 백광수를 비롯한 조폭들 5~6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끌려온 여성이 소파에 쓰러져 있었죠. 이런 고급 물건을 어디서 구했어? 백광수가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조폭들도 음흉한 웃음을 지었죠. 이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고 싶었지만 참아야 했죠.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백광수가 여성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죠. 이지우는 결심을 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야? 안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지우는 평범한 손님인 척 연기하며 문을 열었죠. 그 여자 제 친구예요. 놔주시면 안 될까요? 이지우의 등장에 룸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백광수가 이지우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친구? 친구가 왜 이렇게 꼬리쳐서 취하게 놔뒀어? 백광수의 말에 다른 조폭들이 킥킥거렸죠. 끼어들지 마. 내 친구는 우리가 잘 돌봐줄 테니까. 백광수가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지우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제발이요. 그냥 보내주세요. 제가 사과드릴게요. 애원하는 척했지만 사실 이지우는 거리를 재고 있었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말입니다. 클러치백 속의 무기 위치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백광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과? 어떻게?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이지우에게 다가왔죠. 순간 백광수의 손이 이지우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지우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죠.
707 특임단 여군의 본능이 깨어난 순간이었습니다. 백광수의 손이 이지우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 이지우는 번개같이 움직였습니다. 백광수의 손목을 비틀어 관절기를 걸었죠. 뭐야 이년이. 백광수가 고통스럽게 신음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다른 조폭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그들도 프로였습니다.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이지우에게 달려들었죠. 이지우는 백광수를 밀쳐내고 테이블 위로 몸을 날렸습니다. 공중에서 회전하며 가장 가까이 있던 조폭의 목을 팔로 감아 제압했죠. 특수부대에서 배운 근접격 투술이었습니다. 인연이 보통이 아니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이지우는 쓰러진 조폭을 발판 삼아 다시 뛰어올랐죠. 날아오는 주먹을 피하며 상대의 명치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1명, 2명, 조폭들이 차례로 쓰러져 갔죠. VIP룸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백광수가 허리춤에서 나이프를 꺼냈습니다. 감히 날 건드려? 누군지 알고나 덤비는 거야?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치며 이지우에게 달려들었죠. 이지우는 침착하게 상대의 움직임을 읽었습니다. 나이프가 휘둘러지는 순간 몸을 낮춰 피하고 동시에 백광수의 다리를 걸었죠. 백광수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자 이지우는 재빨리 나이프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백광수의 목에 칼날을 들이댔죠. 움직이면 죽는다. 차가운 목소리가 룸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살아남은 조폭들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죠. 너 정체가 뭐야? 백광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지우는 대답 대신 쓰러진 여성을 확인했죠. 다행히 의식은 있었지만 여전히 약물에 취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지우는 여성을 부축해 일으켰죠. 그때 백광수가 이상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혹시 너 이윤지 언니냐? 그 말에 이지우의 동작이 멈췄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백광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맞구나. 그 표정 보니까 꼴 좋네. 내 동생 그렇게 만든 게 누군지 알아? 이지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목소리가 갈라졌죠. 백광수가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야. 3년 전 그 총격 사건 우리가 한 거라고. 순간 이지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3년간 찾아 헤맸던 진실이 이런 식으로 밝혀지다니. 왜 윤지를? 이지우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백광수가 콧방귀를 뀌었죠. 그년이 우리 사업을 방해했거든.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다나? 그래서 본보기로 만든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지우의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이지우가 주먹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새로운 조폭들이 들이닥쳤죠. 백 대장님. 상황을 본 그들이 일제히 이지우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이지우는 여성을 안전한 곳에 눕히고 다시 전투 태세를 취했죠. 하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아무리 특수부대 출신이라도 한계가 있었죠. 이지우가 2명을 더 제압했지만 뒤에서 날아온 의자에 맞아 비틀거렸습니다. 그 틈을 타 조폭들이 이지우를 에워쌌죠. 이제 끝이다. 백광수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언제 꺼냈는지 권총이 들려 있었죠. 이지우는 숨을 고르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탈출구는 막혀 있었고 클러치백 속 무기를 꺼낼 틈도 없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죠. 조폭들의 표정이 당황스럽게 변했습니다. 젠장, 누가 신고한 거야? 백광수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총구는 여전히 이지우를 향하고 있었죠. 어차피 인연 하나 죽이는 건 금방이야.
백광수가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이지우는 최후의 순간을 준비했죠. 하지만 바로 그때 취해 있던 여성이 갑자기 일어나 백광수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안 돼. 여성의 외침과 동시에 총성이 울렸습니다. 총알은 여성의 팔을 스치고 지나갔죠. 야! 비명소리가 룸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지우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재빨리 여성을 끌어안고 창문 쪽으로 뛰었죠. 유리창이 깨지며 이지우와 여성이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2층이라 높지 않았죠. 이지우는 낙법으로 충격을 줄이며 여성을 보호했습니다. 클럽 밖은 이미 경찰차들로 가득했죠. 하지만 조폭들은 이미 비상구로 도주한 뒤였습니다. 이지우는 피를 흘리는 여성을 안고 경찰에게 달려갔습니다. 구급차를 불러주세요. 총상 환자입니다. 곧 구급차가 도착했고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죠. 이지우도 함께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자신 때문에 다친 민간인을 끝까지 책임져야 했으니까요. 구급차 안에서 이지우는 백광수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남문파가 윤지를 공격한 주범이었다는 사실. 그동안 추측만 했던 것이 확실해진 순간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하필 윤지였을까? 정말 단순히 신고를 막기 위해서였을까?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여성을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죠. 이지우는 대기실에 앉아 부대에 보고 전화를 했습니다. 작전 중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민간인 부상자가 발생했고 남문파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부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단 복귀하십시오. 자세한 것은 와서 보고하도록. 이지우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죠. 오늘 밤 일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응급실에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분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팔의 외상뿐이라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지우는 안도했죠. 그리고 의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제 연락처를 전해주세요. 치료비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병원을 나온 이지우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새벽에 서울 거리는 고요했죠. 하지만 이지우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남문파를 향한 복수심과 함께 새로운 의문들이 꼬리를 물었죠. 과연 3년 전 그날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다음 날 아침 이지우는 부대 회의실에서 어젯밤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마쳤습니다. 부대장과 참모들의 표정이 심각했죠. 남문파. 이지우는 윤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윤지야, 혹시 그때 봤던 사람들 얼굴이나 특징 같은 거 기억나는 게 있어? 윤지는 고개를 저었죠. 아직은. 하지만 가끔 악몽을 꿔. 검은 정장 입은 남자들이 총을 들고 있는 꿈. 그 순간 이지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부대에서 걸려온 긴급 전화였죠. 대장님, 큰일 났습니다. 남문파가 어젯밤 사건에 대한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부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윤지 씨를 언급했습니다. 이지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클럽에 나타난 여자가 이윤지의 언니라는 걸 알아낸 것 같습니다. 조만간 보복하겠다고. 전화를 끄는 이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윤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지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아니야. 부대에 급한 일이 생겨서. 윤지야, 당분간 여기서 나가지 마. 그리고 낯선 사람이 접근하면 바로 연락해. 재활센터를 나온 이지우는 즉시 경호 인력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부대로 복귀하는 길에 병원에서 만난 여성에게 전화를 걸었죠. 혹시 남문파의 본거지나
은신처에 대해 아는 게 있으신가요? 여성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강남의 한 오피스텔 전체를 그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겉으로는 일반 사무실처럼 보이지만 이지우는 주소를 받아 적었죠. 이제 선제 공격을 할 차례였습니다. 부대에 도착한 이지우는 곧바로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부대장은 반대했죠. 너무 성급합니다. 확실한 증거도 없이 움직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 동생이 위험합니다. 이지우가 외쳤지만 부대장은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이지우는 결심했습니다. 공식적인 작전이 불가능하다면 혼자서라도 움직이겠다고 장비를 챙기며 이지우는 다짐했죠.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남문파와의 진짜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밤중 이지우는 검은색 전술복을 입고 강남의 한 오피스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여성이 알려준 남문파의 본거지였죠. 겉보기엔 평범한 고층 빌딩이었지만 이지우는 뭔가 다른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건물 주변을 한 바퀴 돌며 정찰한 이지우는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경비가 의외로 허술했죠.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이지우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쉽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함정일 가능성도 있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도착한 이지우는 조심스럽게 복도를 살폈습니다. 적막한 복도 끝에 동양무역이라는 간판이 붙은 사무실이 있었죠.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지우는 귀를 문에 대고 안의 소리를 들어봤죠. 오늘 밤에 처리하면 됩니다. 이지우와 그 동생 둘 다요. 백광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지우의 손이 떨렸죠. 역시 그들은 윤지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재활센터 경비는 별로 없던데 새벽 3시에 움직이죠. 다른 조폭의 말이 들려왔습니다. 이지우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1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당장 재활센터로 가서 윤지를 대피시켜야 했지만 동시에 이곳의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이지우는 휴대폰으로 녹음을 시작하고 조용히 문을 열었죠. 사무실 안에는 백광수를 비롯한 조폭 5명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와 함께 무기들이 놓여 있었죠. 그 중에는 3년 전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서류도 있었습니다. 이지우는 숨을 죽이고 더 가까이 다가갔죠.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누구야? 한 조폭이 이지우를 발견했죠. 순식간에 모든 시선이 이지우에게 쏠렸습니다. 백광수가 비열하게 웃었죠. 오, 기다리고 있었어. 이지우 대장님. 그 말에 이지우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함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 있다는 정보 일부러 흘린 거야. 내가 올 줄 알았거든. 백광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죠. 다른 조폭들도 하나둘 무기를 꺼냈습니다. 이지우는 퇴로를 확인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내 동생은 이미 우리 애들이 가러 갔을 거야. 넌 여기서 끝이고. 백광수의 말에 이지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윤지가 위험하다는 생각에 이성을 잃을 뻔했죠. 하지만 그때 이지우의 훈련이 빛을 발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냉정함을 유지했죠. 이지우는 갑자기 책상 위의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3년 전 사건의 진짜 기록이야. 경찰에 넘기면 너희는 끝이다. 블러핑이었지만 효과가 있었습니다. 조폭들의 표정이 당황스럽게 변했죠. 뭘 망설여? 백광수가 소리쳤습니다. 총구들이 일제히 이지우를 향했죠. 하지만 바로 그때 뒤에서 기다리던 다른 조폭이 말했습니다. 잠깐, 저 서류 진짜 같은데요. 두목님이 보관하라던 그거 아닌가? 순간의 망설임이
이지우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이지우는 재빨리 창문 쪽으로 몸을 던졌죠.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총성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지우는 이미 창밖으로 뛰어내린 뒤였죠. 15층이었지만 바로 아래층 베란다를 노렸던 것입니다. 베란다에 착지한 이지우는 곧바로 유리문을 깨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통해 빠르게 내려가기 시작했죠. 뒤에서는 조폭들의 고함 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지우는 휴대폰을 꺼내 부대에 긴급 연락을 했죠. 재활센터에 지원 병력을 보내주세요. 남문파가 윤지를 노리고 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말하는 이지우에게 부관이 대답했습니다. 이미 출동했습니다. 대장님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세요. 건물을 빠져나온 이지우는 곧바로 재활센터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가는 내내 마음이 조급했죠. 제발 늦지 않기를, 윤지가 무사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3년 전의 악몽이 다시 반복될까봐 두려웠죠. 재활센터에 도착했을 때 이미 경찰차들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이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윤지 씨가 30분 전에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경찰의 말에 이지우는 다리에 힘이 풀렸죠. 뭐라고요? 어떻게? 이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활센터 직원이 설명했죠. 갑자기 친언니가 위급하다는 전화를 받고 나갔다고. 우리도 말렸는데. 이지우는 곧바로 깨달았습니다. 남문파가 자신을 사칭해서 윤지를 유인한 것이죠. 그때 이지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 백광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생이 보고 싶으면 1시간 내로 다시 여기로 와. 혼자서 경찰 데려오면 동생은 죽는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지우는 주저앉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죠. 윤지를 구해야 했습니다. 부대에서 지원 병력이 도착했지만 이지우는 그들을 막았습니다. 제가 혼자 가겠습니다. 대장님, 그건 자살행위입니다. 부관이 말렸지만 이지우는 단호했죠. 윤지를 잃을 수는 없어요. 이번엔 꼭 지킬 겁니다. 이지우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3년 전에는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다짐과 함께 말이죠. 최후의 대결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지우는 다시 오피스텔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정문으로 당당히 들어갔죠.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조폭 둘이 이지우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따라와. 짧은 명령과 함께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죠. 이지우는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15층에 도착하자 아까와는 다른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넓은 회의실 같은 곳이었죠. 그곳에는 백광수와 여러 명의 조폭들, 그리고 의자에 묶여있는 윤지가 있었습니다. 윤지야. 이지우가 달려가려 하자 조폭들이 막아섰죠. 언니. 윤지의 목소리가 약하게 들려왔습니다. 다행히 큰 상처는 없어 보였지만 많이 지쳐 보였죠. 백광수가 의자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잘 왔어. 이제 옛날 얘기 좀 해볼까? 백광수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3년 전 내 동생이 우연히 본 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어. 우리가 경찰 고위층과 거래하는 장면이었지. 이지우의 눈이 커졌죠. 예상보다 훨씬 큰 비리였습니다. 그래서 입을 막아야 했어. 근데 내 동생 끈질기더라. 증거까지 확보하려고 했으니까. 백광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윤지가 고개를 들었죠. 그때 경찰서장이 봉투를 받는 걸 봤어요. 사진도 찍었고요. 이지우는 동생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그때의 윤지가 얼마나 용감했는지 이제야 알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 사진은 이미 없애버렸지.
백광수가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윤지가 작게 웃었죠. 아니에요. 백업이 있어요. 순간 방 안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백광수의 표정이 굳어졌죠. 뭐, 거짓말 하지 마. 윤지가 이지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내 서랍 속 USB. 거기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3년 동안 숨겨뒀어요. 이지우는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윤지가 왜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왜 기억이 돌아온다고 했는지, 모두 계획이었던 것이죠. 동생은 언니를 보호하기 위해 혼자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USB를 가져와. 당장. 백광수가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지우가 말했죠. 이미 늦었어. 부대에서 확보했을 거야. 사실 블러핑이었지만 백광수는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윤지가 묶인 손목을 빼내며 일어섰죠. 사실줄은 이미 풀었어요. 모두가 놀란 사이 윤지가 휠체어에서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리긴 했지만 두 발로 서 있었죠. 재활치료. 효과가 있었나 봐요. 이지우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동생이 다시 걷는 모습을 보다니. 하지만 감동할 시간은 없었죠. 백광수가 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다 필요 없어. 여기서 둘 다 끝장내면 돼. 그 순간 이지우와 윤지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자매의 완벽한 호흡이었죠. 이지우가 백광수에게 달려드는 사이 윤지는 가까운 조폭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3년 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격투가 벌어지는 와중에 윤지가 외쳤습니다. 언니, 창문 쪽. 이지우가 돌아보니 창문 밖에서 특수부대원들이 레페를 타고 내려오고 있었죠. 윤지가 미리 신호를 보냈던 것입니다. 특수부대다. 모두 무기 버려. 굉음과 함께 특수부대원들이 진입했습니다.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되었죠. 조폭들은 하나둘 항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백광수도 결국 체포되었죠. 이윤지 씨가 미리 연락을 주셨습니다. 위치 추적기도 몸에 숨기고 계셨고요. 작전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이지우는 동생을 놀란 눈으로 바라봤죠. 윤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언니만 날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나도 언니를 지킬 수 있어요. 두 자매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3년 만에 진정한 화해의 포옹이었죠. 미안해, 윤지야.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이지우가 울먹였습니다. 윤지가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언니가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며칠 후 경찰서 조사실에서 윤지가 숨겨둔 USB의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3년 전 난문파와 경찰 고위층의 비리 현장 사진과 녹음 파일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죠. 덕분에 부패 경찰들도 줄줄이 체포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윤지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꾸준한 재활 치료와 강한 의지 덕분에 신경이 일부 회복된 것 같습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보행이 가능할 정도로요. 의사도 놀라워했죠. 이지우는 윤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군인처럼 살지 말고 우리 평범하게 살면 안 돼? 윤지의 말에 이지우가 미소 지었죠. 그래, 이제 우리한테도 평화가 올 거야. 하지만 이지우는 완전히 군인을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새로운 결심을 했죠. 더 이상 복수심이 아닌 진정으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군인이 되기로, 그리고 개인적인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도 갖기로 했습니다. 클럽에서 구했던 여성이 병원에서 퇴원하며 이지우를 찾아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새 삶을 살 수 있게 됐어요. 이지우는 그녀에게 명함을 건넸죠.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이지우와 윤지는
한강공원을 함께 걸었습니다. 윤지는 아직 지팡이에 의지했지만 자신의 두 발로 걷고 있었죠. 언니, 이제 정말 끝난 거 맞지? 윤지가 물었습니다. 이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죠. 응, 이제 진짜 끝이야. 석양이 지는 한강을 바라보며 두 자매는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이제는 함께 치유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았죠. 서로가 서로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면서 말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백광수와 주요 조직원들은 구속되었지만 남문파의 진짜 두목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죠. 경찰 수사 결과 두목의 이름은 최원석. 20년간 조직을 이끌며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이지우는 부대 사무실에서 최원석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관이 급히 들어왔죠. 대장님, 방금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밤 클럽 레드벨벳에서 최원석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클럽 레드벨벳.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이었죠. 이지우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정식 작전 승인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지우가 말했지만 부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경찰 쪽에서 단독 작전을 하겠답니다. 우리는 빠져달라고. 이지우는 의아했습니다. 왜 갑자기 경찰이 나서는 걸까? 그때 전화가 왔죠. 윤지로부터였습니다. 언니, 지금 뉴스 봤어? 경찰서장이 새로 임명됐는데. 윤지의 다음 말에 이지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USB에 있던 사진에 찍혔던 그 사람이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부패 경찰 중 일부가 아직 남아 있었고 그들이 최원석을 빼돌리려 한다는 것이죠. 이지우는 즉시 결정했습니다. 오늘 밤 비공식 작전을 펼치겠습니다. 그날 저녁 이지우는 신중하게 팀을 꾸렸습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부하 3명만 선발했죠. 이번 작전은 공식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참여하기 싫으면 지금 나가도 됩니다. 하지만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클럽 레드벨벳 주변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경찰차는 보이지 않았죠. 이지우 팀은 건물 뒤편으로 잠입했습니다. 그때 무전기에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대장님, 경찰들이 정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이지우가 망원경으로 확인하니 경찰로 위장한 남문파 조직원들이었습니다. 역시 함정이었죠. 전원 진입 준비. 최원석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지우의 명령에 팀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클럽 내부로 들어간 이지우 팀은 신속하게 VIP룸으로 향했습니다. 복도에서 가짜 경찰들과 마주쳤지만 순식간에 제압했죠. 드디어 가장 안쪽 룸에 도착했습니다. 문틈으로 들리는 목소리가 있었죠. 이지우라는 여자 정말 귀찮게 만드는군. 저음의 목소리였습니다. 최원석이 틀림없었죠. 오늘 밤으로 모든 게 끝납니다. 새 경찰서장도 우리 편이니까요. 다른 사람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이지우가 신호를 보내자 팀원들이 일제히 돌입했습니다. 움직이지 마. 무기 버려. 그런데 룸 안의 광경은 예상과 달랐죠. 최원석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 있었고 주변에는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지우 대장. 최원석이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덫에 걸린 건 당신들입니다. 그 순간 이지우 팀을 에워싸는 인기척이 들렸죠. 진짜와 가짜가 뒤섞인 상황에서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지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최원석, 당신의 시대는 끝났어. 이지우가 말하자 최원석이 웃었죠. 그럴까? 내 뒤엔 수많은 권력자들이 있다. 너 같은 군인 하나가 뭘 할 수 있겠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정전이 되며 클럽 전체가 암흑에 빠졌죠. 그리고 스피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니 준비됐어. 윤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어서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떴죠. USB에 있던 자료들이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최원석과 부패 경찰들의 거래 장면, 각종 범죄 증거들이 낱낱이 드러났죠. 더 놀라운 건 이 영상이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생중계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짓이야? 최원석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이지우가 말했죠. 윤지가 해커 친구들과 함께 준비한 선물입니다. 이제 전 국민이 당신의 정체를 알게 됐어요. 혼란 속에서 진짜 경찰 특수부대가 들이닥쳤습니다. 생중계를 본 상부에서 긴급 출동 명령을 내린 것이죠. 전원 체포한다. 이번에는 진짜였습니다. 최원석과 부패 경찰들이 줄줄이 연행되기 시작했죠. 최원석이 수갑을 차며 이지우를 노려봤습니다. 이걸로 끝난 줄 아나? 조직은 불멸이다. 하지만 이지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아니요. 이제 시작입니다. 정의가 승리하는 시작 말입니다. 클럽 밖으로 나오자 윤지가 노트북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병원에서 만났던 여성도 있었죠. 제가 IT 보안 전문가예요. 윤지 씨를 도와 해킹을 막고 증거를 보호했습니다. 여성이 설명했습니다. 이지우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구나. 모두가 정의를 위해 힘을 합쳤구나. 그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졌죠. 고마워요, 모두들. 다음 날 전국이 떠들썩했습니다. 20년간 지하세계를 지배하던 남문파가 완전히 와해된 것이죠. 이지우는 공식적으로 표창을 받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윤지가 완전히 일어서서 걸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언니, 이제 진짜로 우리 평범하게 살자. 윤지가 말했습니다. 이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그들이 겪은 일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을 돕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8챕터 결말과 변화. 한 달이 지난 봄날, 이지우는 707 특임단 대장실에서 마지막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전역 신청서가 놓여 있었죠. 15년간의 군 생활을 정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부관이 아쉬운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대장님, 정말 결정하신 겁니까? 부관의 물음에 이지우가 미소 지었죠. 네,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을 지키고 싶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훈련장에서는 후배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이지우는 새로 문을 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세이프가드 시큐리티라는 간판이 걸린 건물이었죠. 민간 경호업체였지만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애인과 범죄 피해자를 전문적으로 보호하는 것이었죠. 사무실에 들어서자 윤지가 환하게 맞이했습니다. 언니, 오늘 면접 지원자가 10명이나 왔어. 윤지는 이제 완전히 회복해서 회사의 운영을 돕고 있었죠. 그녀의 경험이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한 사람이 있어. 윤지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놀랍게도 클럽에서 구했던 여성, 김수진의 이력서였죠. IT 보안 전문가였던 수진은 회사의 기술 고문으로 지원한 것이었습니다. 이지우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죠. 면접이 끝난 후 이지우는 수진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지우가 물었죠.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덕분에 새 삶을 찾았어요. 이제는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싶어요. 저녁 무렵 이지우는 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남문파 사건 이후
새로 부임한 서장이 반갑게 맞았죠. 이지우 대표님, 제안하신 민관 협력 프로그램을 검토했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식적인 협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이지우는 직원들과 회식을 했습니다. 전역한 특수부대 동료들, 범죄 피해를 겪고 새 출발을 한 사람들, 그리고 정의를 믿는 젊은이들이 모여 있었죠. 작지만 단단한 팀이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이지우가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윤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모두가 잔을 부딪히며 뜻을 함께했죠. 한 달 후 세이프가드 시큐리티는 첫 공식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 쉼터의 보안을 담당하게 된 것이죠. 이지우는 직접 현장을 점검하며 완벽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어느 날 밤 쉼터로 위협적인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지우 팀의 신속한 대응으로 상황은 평화롭게 해결되었죠. 보호받던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이제야 안심이 돼요. 정말 감사합니다. 회사는 점점 성장했습니다. 특히 윤지가 만든 장애인 자립 지원 프로그램은 큰 호응을 얻었죠. 휠체어를 탄 사람들도 자기 방어 훈련을 받을 수 있었고 심리 상담도 병행되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서로를 치유하는 공간이 된 것이죠. 3개월 후 이지우는 특별한 손님을 맞았습니다. 바로 남문파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개과천선한 전직 조직원이었죠. 저도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이지우는 고민 끝에 그에게도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지우와 윤지는 한강공원을 걸으며 지난 1년을 돌아봤죠. 언니, 우리 정말 많이 변했지? 윤지가 말했습니다. 이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상처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 세이프가드 시큐리티는 이제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지우는 초심을 잃지 않았죠. 여전히 현장에서 직접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곁에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현재의 사명이 된 것이었죠. 어느 날 이지우는 군 시절 상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네가 만든 회사 정말 자랑스럽네. 군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싶다고 하더군. 이지우는 겸손하게 웃었죠.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1년 후 세이프가드 시큐리티 창립 기념일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보호받았던 사람들, 새 삶을 찾은 직원들, 협력기관 관계자들이 함께했죠. 이지우는 단상에 서서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식으로든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우리를 더 강하고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윤지가 언니 옆에 서서 덧붙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의 보호자이자 치유자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죠. 그 순간 이지우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적을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딛고 함께 일어서는 것이라는 것을. 해질 무렵 이지우는 사무실 옥상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곁에는 윤지와 동료들이 있었죠. 이제 정말 평화가 온 것 같아. 윤지가 말했습니다. 이지우가 동생의 어깨를 감싸며 대답했습니다. 응, 우리가 만든 평화야.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707 특임단 여대장에서 민간 보호자로, 복수자에서 치유자로 변신한 이지우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죠. 그리고 그 희망은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